시선 너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프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용사입니다. 네, 쌈무이님의 10년지기 팬 턱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근황 토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형사님 근황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고 운동을 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 외적으로는요. 왼쪽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도 공부와 운동 관련된 걸 많이 봤어. 요즘 주식시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네. 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제가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을 하려면 오. 경제적으로 좀 바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혹시 그 좋은 일이란 게 어떤 건지 좀 포부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이제 뭐 다 은퇴하고 어느 정도 되면 복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한 복지죠? 커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 잘해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야, 사회에 참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일단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쌈무이님 좀 내셔야 돼요. 네네. 저도 뭐 당연히 상황이 되면 상황이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서.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제가 뭐 굶어 죽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하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내시고 네네. 재단이 힘들지 않은 사람한테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난 방송에 나왔던 그 어금니 아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만큼 의도도 불편했고 그런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기부포비아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기부를 하려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내가 한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그게 얼마큼 쓰여질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투명하게. 투명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형사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재단을 먼저 만드시고 일단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가 세워져야 뭐 이게 또 도와줘야 할 수 있습니다. 네. 턱시도님도. 저도 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도와주시는 이게 갈취 아닙니까? 갈취. 이 정도면? 체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위한 갈증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턱시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회사 다니고 집에 가서 애 키우고 다시 회사 다니고 네. 그리고 애 키우고 굉장히 루즈해 보여.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로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재단에 기부도 하고. 아, 그럼 쌈무이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며칠 전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지금 허리가 지금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해서 오늘 그래요, 무리. 방송 펑크 내기 싫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칼로 찌르는 이 고통을 참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네요. 귀신보다 또 무서운 게 대상포진이 아닌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고 잘 챙겨 드시고 또 잠이 보약이니까 잠도 푹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리고 하이프 점수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빨리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그 충남 당진에서 살았던 가명으로 지훈 씨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요. 당시 지훈 씨는 어느 공장의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인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았답니다. 지훈 씨 회사도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옹호비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한족 출신의 옹호비는 살짝 어리바리한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성실한 편이었대요. 근데 이 옹호비가 회사 안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거의 왕따 수준으로 따돌림을 당했답니다. 특히 그렇잖아요. 타국에서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뭉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아니 옹호비가 원래 저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혼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게요. 중국인 무리에서 그나마 한국말을 좀 잘해서 대장 노릇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놓고 옹호비를 밀어내더라는 거죠. 주임이었던 지훈 씨는 이걸 뭐 두고 볼 수만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인 무리의 대장격인 겸비라는 친구를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참 동안 이 친구가 말을 돌리다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꽤나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뭐냐면 옹호비란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장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소에서 합숙을 했거든요. 근데 옹호비가 밤중에 숙소나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 호공에다 대고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지훈 씨가 입장이 참 난처하더래요. 이걸 귀신을 좀 본다고 따돌리면 되겠냐, 뭘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훈 씨가 그냥 옹호비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자기 선에서.
근데 이 관리라는 게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쉬는 시간에 옹호비를 챙겨서 같이 쉬거나 이 옹호비가 많이 힘들어 보이면 따로 음료수를 사서 챙겨주는 뭐 그런 방식이었죠. 뭐 처음에는 조용히 움츠려 있던 옹호비도 그런 지훈 씨의 노력에 지훈 씨에게 서서히 다가왔고 옹호비가 한국말이 아주 유창한 편이 아니라서요. 서로 몸짓을 섞어가며 자주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렇게 옹호비가 공장에 다닌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도 지훈 씨는 퇴근 준비를 하면서 숙소 출퇴근용으로 쓰는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걸었어요. 숙소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건물을 따로 썼는데요. 공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서 회사 차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날 퇴근길 운전은 지훈 씨가 맡게 됐는데 이 옹호비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어물어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오메. 이 어메? 지훈 씨는 이게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처음에 몰랐답니다. 그때 마침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아까 그 친구 있죠? 중국인 겸비라는 친구가 나왔고 지훈 씨는 잘 됐다 싶어서 겸비에게 물었어요. 근데 겸비랑 옹호비가 막 대화를 나누는데 옹호비가 중국어로 무슨 말을 막 하니까 이 겸비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이 중국어를 모르는 이 지훈 씨가 듣기에도 겸비가 이 옹호비한테 욕설이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겸비가 주임님 모르셔도 된다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렇게 막 퇴근하더랍니다. 일단 직원들 퇴근을 해야 하니까요. 서서히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지훈 씨는 아까 그 옹호비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 친구가 왠지 모르게 좀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스타렉스가 외국인 숙소에 도착을 했고 지훈 씨는 막 내리려던 겸비를 또 붙잡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넘기려던 겸비가 결국 아까 옹호비가 했던 그 말을 통역해 줬답니다. 그 말은 바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중간에 차에서 내리지 말고 안전벨트를 꼭 하시라. 라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지훈 씨는 아까 옹호비가 위험해 했던 게 위험하다는 뜻이었구나. 이 겸비 입장에서는 자기는 미신도 안 믿고 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일하러 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그 옹호비가 한국인 간부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하니까 화가 났던 거였죠. 그리고 옹호비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훈 씨는 그냥 알았다. 오늘 조심해서 운전할게 이러고 차를 몰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내릴 사람은 다 내렸고 지훈 씨는 그대로 숙소에 가서 쉬려고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차를 출발했어요. 그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갔는데 코너를 크게 돌아서 운전대를 탁 돌리는 순간에 그 주변시라고 하죠. 주변시로 뭔가 하얀 게 확 보이더래요. 이상했어요. 공장이 많이 외진 곳에 있어서 근방에 사는 주민도 아닐 텐데 이 지훈 씨가 얼핏 봤을 때는 분명히 여자 같았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한참이 지나서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아니 설마 이 산길에서 누가 길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건가 싶더래요. 그래서 차를 후진해서 돌아갈까 잠시 고민하던 지훈 씨는 일단 악셀을 밟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확실히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외진 곳에서 누가 태워준다고 하면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괜히 막 뒷골이 짜릿한 게 묘하게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렇게 지훈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또다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가 코너에서 또 차를 돌렸죠. 근데 또다시 하얀 것이 지훈 씨의 시야 옆으로 싹 지나갔고 그 순간에 목덜미 쪽으로 소름이 확 돋으면서 숨이 턱 멎더래요. 지훈 씨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아주 또렷한 여자의 형체였거든요. 지훈 씨는 여기서 더 힘껏 악셀을 밟았답니다. 평소에는 차에서 듣지도 않던 라디오를 틀고 특별히 믿는 종교도 없었지만 하느님, 부처님 하면서 가리지 않고 찾으면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저 무시하려고 했죠. 근데 다음 코너에서도 그리고 또 다음 코너에서도 여자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여자는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허리를 폈고 이제는 짧게 스쳐가는 와중에 그 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로 상체를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그 얼굴은 다 뭉개진 상태였는데 왼쪽 눈이 시커멓게 뻥 뚫려 있더랍니다. 그 아래쪽에 뒤틀린 피부에는 켜켜이 주름이 져 있었는데 입 있죠. 입만은 또렷하게 웃고 있었대요. 그때부터 지훈 씨도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막 악셀을 밟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창문에서 타다닥 타다닥 하고 마치 긴 손톱으로요 그 유리창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치 여기 있으니까 문 좀 열어봐 그런 것 같은 소리였는데 도로에는 그 창문에 부딪힐 만한 그 어떠한 나뭇가지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소리가 창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밖이 아니라 안에서 유리창을 손톱으로 따다닥 두드리는 그런 소리요.
실내등이 꺼진 차량 안이 어두컴컴한데 그 속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훈 씨는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랍니다. 그렇게 차를 몰다가 이 정도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뛰면 바로 숙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차 버리고 뛰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아까 그 옹호위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던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중간에서 내리죠.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근데 그때 컵홀더에 놔뒀던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울리더랍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옹호비였어요. 지훈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오비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잠시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옹호비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내가 뭘? 왜? 그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옹호비의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얘가 이러나 싶어가지고 순간 지훈 씨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근데 그때 창문 쪽에서 계속 들려오던 그 창문 두드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던 그 여자도 사라졌답니다. 지훈 씨는 미친 듯이 악셀을 밟아서 내달렸고 단숨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지훈 씨는 월요일 아침까지 심한 몸살 기운으로 내내 알아 누웠답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게 걷기도 힘들었는데 그 출퇴근용 차량을 자기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공장에 도착해 보니까 저쪽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옹호비가 보였고 순간 잊고 있던 그 배신감 있죠. 그게 확 솟구치더랍니다. 그래서 겸비랑 옹호비를 데리고 공장 뒤쪽에 있는 구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앉혀두고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하면서 아니 내가 옹호비 형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했더니 이 옹호비와 겸비가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그런 표정으로 지훈 씨를 올려다보더래요. 그래서 지훈 씨가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겸비가 그러더래요. 주임님, 우리 주임님 번호 몰라요. 없어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공장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라고 하죠. 하청업체. 그러니까 인력 파견 업체 그쪽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출근을 못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연락을 취할 때는 지훈 씨가 아니라 그 파견 업체와 연락을 취했어야 돼요. 물론 그 일하는 현장 자체는 지훈 씨의 관리 감독 하에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 업체와 얘기가 된 거라 지훈 씨 휴대폰에는 애초에 옹호비의 전화번호가 없었던 거죠. 그 실제로 통화 기록을 뒤져봐도 통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장 선임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구불구불한 산길 있죠. 그 길을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선임들도 지훈 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뭔가에 홀리는 그런 일이요. 그 일 있고 나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훈 씨는 여전히 알 수가 없대요. 그날 옹호비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으며 그때 보았던 그 산길 속의 여자는 누구였을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충남 당진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은 제보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설해마을 영화 살인 유기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설해마을은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유명하게 됐고 우리나라 KTX 사업을 추진할 때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기반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견된 프랑스 기술자들이 정착을 한 곳이 설해마을이었고 그래서 이제 설해마을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됐습니다. 당시에 또 프랑스 학교가 서초동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해마을이 프랑스 촌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라는 사람은 2002년 8월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설해마을에서 아내 그리고 아들 2명과 약 80평쯤 되는 고급 빌라에서 거주를 했었어요. 2006년 6월 정도에 6월 말에 장루이하고 가족들이 프랑스로 한 달 정도로 여행을 갑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바캉스라고 한 달 정도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루이가 한국에도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잠시 머무르기로 해요. 근데 장루이가 주문했던 간 고등어가 택배로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가서 간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제 보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빈 곳이 있을까 보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을 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영화 시신을 한 구도 아니고 2구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 장루이 씨는 한국어가 서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인 이 씨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씨를 통해서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에 그 영화 CC는 냉장고 4번째, 5번째 칸에 있었는데 그 냉장고는 이제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였죠. 그 CC는 수건으로 감싸져 있고 비닐봉투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비닐봉투는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그 비닐봉투는 인근 마트에서 사용하던 거였고 그 수건 자체도 장루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수건이었어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었고. 네.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부검의 관건은 영화가 사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후에 사망한 건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 영화의 폐 속에 공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숨을 쉬었다는 얘기니 그리고 탯줄이 달려져 있었고 태변도 묻어 있는 걸로 볼 때 분만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이 불규칙하게 잘라진 걸 볼 때 이거는 이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생이 되고 그거를 가정에서 잘랐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사망한 것인지 그리고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는 굉장히 좋은 빌라였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CCTV를 볼 때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없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집안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시신의 부모가 누군지가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에 장루이한테 동의를 얻어서 DNA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시신과 영화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에서 DNA를 채취를 해요. 당시 이제 그 영화가 장루이하고 내연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디 외부가 아니라 부인은 아닐 거고 내연녀와의 관계였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우리 경찰에서 신속하게 DNA를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루이의 아이들은 맞다고 결론이 났어요. 맞다고 결론이 났는데 엄마가 누군지.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누군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루이와 한 여성에서 나온 형제인 걸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2명이 아니라 한 명.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루이. 네. 그러니까 여성이 누군가가 이제 최대의 문제였죠. 그런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에 장루이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가사일을 도와주었던 필리핀 여성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볼 때도 저 필리핀 여성 가정부와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필리핀 여성도 필리핀으로 가 있었어요. 왜냐면 장루이 씨가 휴가였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이 휴가를 간 거죠. 본국으로. 시간이 돼서 필리핀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경찰 조사를 받고 DNA를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합니다.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난간에 빠지죠.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제 가정 내에 있던 물건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자.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칫솔, 빗 등을 통해서 DNA 샘플을 6개를 확보합니다. 3개는 남성 것, 그리고 3개는 또 여성 것이었어요. 남성의 것인 3개 중에서 2개는 장루이 것이었고 하나는 그 아들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DNA 3개는 모두 동일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 장루이의 아내인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거기서 빗과 칫솔에서 채취한 거니까 거의 장루이의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미토콘드리아 분석은 모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DNA와 영아의 DNA 그리고 그 아들의 DNA를 해보니까 모두 일치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장루이 아내라는 얘기였죠. 와, 왜 그런 짓을. 당시 이제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장루이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장루이는 본인의 동의하에 DNA를 제공해서 장루이 것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정 내에 있는 장루이 부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네. 그걸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공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장루이의 가족은 다 프랑스에 있었어요. 네. 이 문제가 생기니까 프랑스에 거주해서 귀국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장루이 아내 이름은 베로니크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경찰은 아내 베로니크가 2003년 12월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을 확인합니다. 산통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산통은 아니었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자궁을 전투라는 수술을 합니다. 저희가 추측할 건데 영아를 분말하고 탯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고 소독을 잘 못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고 다행히 병원에 베로니카의 조직세포 표본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경찰이 DNA를 확보를 합니다. DNA를 확보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동일하게 베로니카가 엄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루이 부부는 프랑스에서 9월 26일 DNA 검사를 받습니다.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엔 한국 경찰이 했던 검사 결과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베로니카는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프랑스 경찰 조사 결과 살해된 영아들은 2002년, 2003년에 각각 출생했던 영아로 밝혀집니다.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베로니크가 1999년도에 프랑스에서도 출산을 하고 또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당시에 베로니크는 아이를 집에서 혼자 출산하고 목 졸라 죽이로 시신을 벽장에 넣었다가 다음날 벽난로에 넣어서 태웠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살해와 유기 공모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베로니크가 법정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프랑스 법원은 베로니크의 증상을 임신 거부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약 4년 정도 복역한 후 가석방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 거부증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임신 거부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임신과의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거부증에 걸린 여성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혼자 있을 때 출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출산을 하면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면 판단력을 잃어요. 판단력을 잃고 그래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버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출산해놓고도 아이가 아니다. 이건 내 몸의 일부가 배출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거부증은 이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도 가져와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자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임산부는. 근데 임신 거부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궁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진대요. 그래서 티가 안 임신 나겠네.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랬고 주변인들도 베로니크가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고 사실 임신 한 7, 8개월 됐을 때도 베로니크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있었는데 거의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건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에서는 한국 경찰의 DNA 기술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럴 리가 없다. 저렇게 빨리 DNA 검사가 나올 수 없다. 사실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이틀 만에 나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한국 경찰의 과학 수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또 알렸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임신 거부증이 참작이 된 거네요? 참작이 된 거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임신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패닉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의 문제는 벌써 3번이나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반복했다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근데 당시에 TV만 켜면 설해마을 사건이 나왔고 설해마을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거의 몰랐던 마을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죠. 임신 거부증, 그런 정신 질환으로 인한 그런 사건이니까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살인이니까 딴 거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살인으로만 형을 집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3번이나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정신병으로 보고 참작 가능하지만 뒤에 2번이나 다 행동을 한 거니까 저는 살인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시네요. 네. 그죠? 형사님은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환자기 때문에 3번이 되도록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계획도 없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겉으로 너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베로니크가 네. 그 남편과의 어떤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 라는 책을 냈고 가족방 된 다음에 같이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입장에서도 엄마가 갑자기 이제 있던 엄마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두 명한테 또 영향이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총 애가 기존의 아들 2명, 나머지 이제 살해된 애 3명인 거죠. 그러면 모성애가 있었을 텐데. 예, 모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내 애로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약간
내 몸의 일부가 어디 나왔는데 빨리 치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로 생각을 한 게 기존에 아니죠.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이 생각이에요. 예, 아이가 없었다면 예. 첫 경험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빨리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본인들 자식인데. 네,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예. 사건이긴 합니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쪽 베로니카를 두둔한다기보다도 이런 정신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네,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더라. 저희한테도. 예. 이번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네. 제 친구인 라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 씨가 누구죠? 라이? 간단하게 소개를. 라이는 제 중학교 친구인데요. 네. 라이네 집안은 옛날부터 신을 모시던 세습무 집안이에요. 라이도 어머니 다음으로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 라이한테 온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라이가 신내림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라이는 어머니가 하시던 신당에 새로 신당을 차리고 배우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당을 차리고 입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많이 오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중에 어떤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딱 봐도 자식 걱정 때문에 온 아주머니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고 해요. 진짜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라이가 아무리 봐도 그 아주머니한테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라이가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점은 없으니까 다음에 아들이랑 같이 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 2주일 뒤에 아주머니가 아들이랑 같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라이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었대요. 아들이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을.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비린내가 진동을 했는데 라이는 그 비린내를 차가운 비린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어떤 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길 가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작은 종양 같은 게 보인다. 또 왼쪽 다리에 풍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일, 그리고 그 아들이 영업사원인데 원래는 하던 일이 엄청 잘 됐대요. 근데 한순간에 하는 일이 전부 안 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는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남자의 왼쪽 다리를 새하얀 뱀이 발목부터 무릎까지 감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해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라이를 쳐다봤는데 그 눈이 차갑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라이는 그 남자에게 너 뱀 죽였냐? 하고 물어봤대요.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펜션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뒷마당에 뱀이 나와서 너무 놀라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라이가 느끼기에는 거짓말 같았다고 합니다. 라이는 뱀은 영물이니까 함부로 죽이면 큰일 날 수 있다. 부적을 써줄 테니까 이틀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틀 뒤에 아들과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들은 라이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 갔는데 뒷마당에서 큰 뱀을 봤고 이런 뱀들을 사고 파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옆에 있던 삽으로 뱀을 내리쳐서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뱀을 사는 사람을 찾아서 뱀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친구들이 너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 하면서 말렸는데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뱀을 죽여서 팔았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온 아들의 어머니는 제발 방법 좀 없겠냐고 라이한테 물어봤는데 라이가 느끼기에는 부적 같은 거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리에 있는 뱀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라이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라이는 그 남자에게 방법이 없다. 지금 저 뱀이 네 다리를 감고 있는데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본인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하더래요. 네. 꿈에서 아들이랑 펜션에 같이 놀러 갔던 친구 2명이랑 산길을 걸어가는데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내가 천벌 받을 거라고 했지 하면서 옆으로 싹 사라지더래요. 다른 친구도 걸어가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더니 또 다른 길로 사라지고 근데 본인은 계속 앞으로만 가진다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되는 뱀들이 본인의 몸을 타고 올라오는 꿈을 계속 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라이는 진짜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본 라이가 마음이 약해져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신령님조차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당이었던 라이의 어머니한테 여쭤보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뱀이 펜션 터주신이나 펜션 주인의 조상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 펜션에 가서 먼저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일리는 있네요. 네. 라이는 바로 그 펜션으로 갔는데 예약하기 힘들다던 펜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근데 그 펜션이 사람 한 명 없이 횡했다고 해요.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어머니는 펜션 주인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막 빌었는데 당황해하던 펜션 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니 펜션 주인도 그 뱀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평소에도 뒷마당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했다는 거예요. 라인은 그 뱀이 이 집 조상이나 여기 터주신일 수도 있는데 그 뱀을 죽였으니까 여기 장사가 하루아침만에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은 50대 후반 정도 돼 보였는데 회사를 퇴직하고 가족들이랑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죄송하다는 어머니를 보고 펜션 주인은 괜찮다고 뭐 모르고 그런 건데 어떡하겠냐. 아들도 뭐 이참에 뭐 많은 것을 배웠지 않겠냐 하면서 아들이 다치지 않을 방법이 없겠냐고 라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라이는 굿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펜션 주인은 흔쾌히 라이한테 뒷마당에서 굿을 하게 해줬다고 해요. 그날 밤에 라이는 꿈에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라이 앞에 앉더니 말을 걸더래요. 보살님, 내가 너무 비참하고 원통해서 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와 여기서 우리 아이는 펜션 주인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를 보고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곱게는 안 갈 거다. 우리 아이가 그 아들로 입은 피해만큼 그 아들 역시 금전적으로 힘들게 될 거다. 그런 걸 알아야 그 아들도 무언가를 배우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 후에 굿을 하니까 아들의 발에 감겨있던 뱀이 풀려서 펜션 주인의 앞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굿이 끝날 때까지 그 뱀은 펜션 주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라이는 아들한테 뱀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앞으로 처신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굿판을 정리하는데 펜션 주인이 라이한테 혹시 그 조상이라는 그분이 굿할 때 제 옆에 계셨나요? 하고 물어봤다고 해요.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라이는 펜션 주인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근데 궁금한 게 그 조상신이란 게 네. 그런 동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던가요? 근데 그것도 제가 라이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원래는 조상신이 내려와서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펜션 주인과 그 가족들은 아예 그런 영매 체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펜션 주인을 너무나 이뻐하던 조상님이 내려와서 그냥 동물의 형태로 지켜주고 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조상신 플러스 터주신 그쵸, 어떤 그쵸. 개념으로 예, 계셨네요. 뱀은 왜 영물이죠? 약물이니까. 예. 그러면 그 땅꾼들은 쉽지 않겠네요. 직업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상한데 약간. 그렇게 치면 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살생을 하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거는 생업으로 괜찮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장난으로 한다던가 이야기에서 나온 회사원처럼 이득을 위해서 굳이 이 뱀을 죽이지 않아도 본인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득을 위해서 살생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왜 그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개구리도 많이 잡았잖아요, 개구리도. 개구리는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어요? 개구리가 없으니까요. 아이, 우린 저희 많이 잡았는데, 서울에서도. 그리고 개구리는 영물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개구리 기분 나쁘겠네. 여러분,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선 너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 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이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